청중 여러분, 제가 아직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브룩스 장군님 밑에서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브룩스 장군님에 이어서 제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자리를 맡기 전이었는데 제 역할은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께 인수인계 겸 조언해 주실 게 있을지 여쭤보니까 달랑 두 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쌓아라고 하셨는데 농담 아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과 여러 연사분들이 오셨고 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중간층에서 맥주와 와인 시간까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패널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국방 외교 대화 시간입니다.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협업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각기 알아볼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역사적 순간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미 공동선언을 실현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패널의 진행자를 맡으신 분은 유명환 전 외교장관이시고 주한미군 전후회의 한국 파트너인 한미동맹재단의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유명환 전 장관님은 한미동맹재단을 포함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 자문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패널을 진행해 주신 점에 장관님께 전 감사드리고 또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고 금일 일부 패널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1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2시 45분에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일 평화 컨퍼런스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정말 적시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 워싱턴에서 5월 21일 미국의 신임 바이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간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가 6.25 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적시적인 시기에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은 파병국으로서 자국의 장병들 37,000명이 전장에서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한미 동맹이 발족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주한미군 전후회 KDVA 회장이신 브룩스 장군님께 이번 평화 컨퍼런스 개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한국동맹재단 회장이신 정승조 장군님께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시고 주한미군 전후회의 노력을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선 한국에서 1분, 그리고 미국에서 2분, 총 3분의 패널이 나오셨습니다. 패널분들께 각각 10분 이내로 시간이 주어질 건데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엔 질의응답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자인 저와 청중들 모두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2개를 먼저 던지고 나서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명린 교수씨입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유럽의 파리, 베를린 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으시기도 했고 그 전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서 협동연구학자로 계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도서관장을 맡으셨고 또 다수의 저술 활동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는 한국전쟁 발발과 기원이라는 대표작을 내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 내전의 전형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선임 자문관이십니다. 현재 국무부 차관이신가요?
아직 행정 처리가 안 됐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에 선임 자문관으로 계십니다. 명망 높은 외교관으로서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베이징은 2번, 방콕, 도쿄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전반적으로 폭넓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한국 업무 사무실장으로 17명의 팀원들을 이끌어 한국과 북한 관련 사안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또 미측 대북 특사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글로벌 프레셔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마커스 가울라스커스입니다. 현재 아틀란틱 카운슬의 스카우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에서 해외 선임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또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주제로 독립저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엔사 참모로 한국에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 근속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미 국가정보위원회의 북한 선임정보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 지원차 참여하셨고 또 유관기관 협조팀을 이끄시기도 했습니다. 패널분들께 마이크를 건네기 전에 잠시 제 소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안보 환경이 급박하게 신속하게 변했는데 동북아시아가 특히 그렇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중국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강압적인 외교 정책에서 드러나는 홍콩 사태, 대만 해협의 불안정 사태,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사태 등이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문제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7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은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마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은 내용은 길었지만 간결하게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세부 사항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선언의 2번째 부분인 향후 나아갈 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을 단 2번째 부분이 더 중요하고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공동선언에서는 동맹이 군사동맹으로부터 가치동맹, 그리고 가치동맹으로부터 기술동맹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제 말을 마치고 박명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유명한 동맹재단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연설자 중 하나로 나오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저께인 7월 27일을 6.25 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국과 미국이 한국전쟁 68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함께 미국의 워싱턴에 한국전쟁 기념공원과 힐튼 호텔에서 각각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저에게 6.25 전쟁이
한미 양국으로 하여금 두 정상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철통같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께서는 한미동맹 70년이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싸운 전우처럼 각별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의 희생을 통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양국의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평화와 번영을 수호해 줬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는 공동의 희생과 헌신, 함께 가꾼 기억이 공동의 꿈, 비전으로 바뀌고 또 함께 가꾼 기억으로 태어난 공동의 꿈과 비전이 공동의 함께하는 미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에서 이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국의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범위적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억제가 동맹의 평화, 저희 컨퍼런스의 주제인 평화, 동맹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합동군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앞서 정승조 장군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연합사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미래연합사 지휘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합동평가 조직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실현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적 주권 회복과 억제 능력 강화, 군사기술과 우주기술 및 산업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중국과 북한 등 이웃 국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 다층적인 결과를 위한 기반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한반도란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말이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다시 말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기구, 새로운 공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 16년 만에 소련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실현한 미국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정책을 그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핵 안보 전략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는 철저한 핵 사찰, 핵 위험에 대한 보고, 핵의 불능화, 핵무기의 해체,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비핵화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교 전략 차원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외교 정상화 절차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상임대표를 두는 것, 그리고 공식 대사관 설립을 하는 것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과 일본 관계를 각각 서로 실현하는 게 비핵화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단계화된 외교 관계 정상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과거 사례들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6.25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정전협상 자리에 오르기까지 약 2, 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정전협상에 비하면 10배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너무 긴 시간이었죠. 이제 두말할 필요 없이 북한의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생존,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언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타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근대 세계 질서에서 적국과의 적대 관계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한 사례는 다름 아니라 북한과 미국과의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는 적대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소련과의 외교 관계도 1933년에 일찍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약 16년 만에 정상화가 된 건데, 당시 공산화된 러시아, 소비에트에 대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례를 보여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새로운 사고의 틀, 리더십, 뉴딜 정책의 대담함을 외교 정책에 이식해서 실행한 점, 이러한 그의 리더십은 나치주의, 파시즘,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연합국의 긴 저항을 가능케 했고, 또 결국엔 승리의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외교 정상화 노력이 없었다면 당시 연합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이루어진 3국의 추축국 동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전후에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가로 전락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들과의 관계 또한 10년 내에 정상화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했죠. 그리고 6.25 전쟁 휴전이 이뤄진 뒤 미국은 중국과도 약 30년 이내에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불과 26년 만에 외교 정상화를 위한 첫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 20년을 보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적대 관계이며 미국의 대외 정책의 예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 if possible, 그리고 can follow 비전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ways of 비전과 yes, and 루즈벨트 대통령의 major 사고의 philosophies 틀을 of 따라가는 게 좋을 Franklin.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orry. 네, 죄송합니다. Sorry. Moderator. Just one more minute. Number five. Yes, we 다섯 need a 번째는 new economic arm 기술 among 선진 the 민주주의 technologically 국가들 advanced 사이에 democratic countries. 냉전 시기에 나토 강맹국 사이에 존재했던 쿠콤, That's the economic 그러니까 arm of the 대공산권 NATO 수출통제위원회와 and 같은 advanced 경제 countries to 협력체가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또한 joint 필요합니다. statement of the two leaders. 최근 한미 정상 공동선언의 내용을 따라보면은 공동선언에 따르면 기술 분야의 전 세계적인 판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 측은 한국의 빠르게 변혁하는 기술 수준을 인식했고 한미의 두 정상은 양국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정상은 해외 투자와 해외 기업의 신중한 검열과 핵심 기술 수출 통제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공유했습니다. 또 통신기술 보안과 공급망 다양성, 그리고 5G, 6G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열과 핵심 기술 수출 통제를 통해 냉전 시기 존재했던 선진 민주주의 국가 11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수출통제위원회 코콤과 같은 것을 설립할 것 같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게 된다면 한국, 인도, 뉴질랜드, 대만까지 선진 민주국가로서 이 국가들을 포함시켜서 수출 통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안보 분야, 민주주의, 경제 분야, 외교 분야,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맹이 새로운 수준의 동맹으로까지 나아가서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한미 동맹이 함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나머지 토의 시간에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패널리스트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선임 장관입니다. 유 전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 성대한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해주신 주한미군 전후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 관련 사안들을 다룬 전적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새로 자리를 맡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정보를 다양하게 알긴 하지만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전 장관께서 앞서 한미 공동선언을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해당 업무에 참여하셨던 양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한미 공동선언들은 저희 실무자들에게 전략 지침이자 상위 명령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를 반영하고 구체화해서 양국 정상께서 폭넓게 제시했던 사안들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게 바로 우리 같은 행정관료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4일 미 국무부에서 신임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연설하셨습니다.
대통령 부인께서 미국 대외 정책에 외교 전략을 복귀시키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강화하되 과거의 문제의식이 아닌 오늘과 미래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외교 전략으로 이끌겠다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은 이전과 같이 주요 동맹국들, 협력국들과 어깨를 맞대 저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결하지만 이가 의미하는 바는 미래의 도전 과제와 기회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며 현존하는 동맹 구조에 중점적으로 기반을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 중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어에만 치중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전 세계 안보를 보호하는데 한미동맹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극적인 전쟁에서 태어난 한미동맹은 이제 전 세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합심해서 세계적인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일어난 사건들을 토대로 미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신임 내각위원들 그러니까 오스틴 국방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초로 했던 해외 방문은 도쿄와 서울에 대한 방문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 첫 정상회담 두 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방미했을 때였습니다. 또 미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일본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했듯이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은 도쿄와 서울에 방문해 도쿄에서 3자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또한 전략안보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렇듯 미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골격을 토대로 계속해서 실질적인 구체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셔먼 미 국무부 차관께서 일본과 한국에서 일본의 외교성 사무차관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가진 회담에서 제가 주목했던 건 바로 그들의 그 시야가 굉장히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북한 얘기도 나왔고 안보 동맹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앞서 말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과 기회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와 기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잠깐 개괄해 볼까 합니다. 핵심은 미국 국민들에게 저희가 그리고 한국의 관계자들 또한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하냐면은 왜 이 70년이나 된 한미동맹이 아직도 의의를 가지는지, 한미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어떻게 양국을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하는지 등을 저희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만이 아니라 한미일 3국이 함께 맞서야 할 도전 과제들을 한번 다시 이쯤에서 정리해보죠. 기후위기를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 코로나19도 있었죠. 모두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도 면역력을 높이려는 중이고 다음 이런 범세계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공급망 위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 수요가 있는 주요 부품과 기술의 공급원을 한 국가만으로 한정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이버 위협, 여러 기업들과 정부 조직들과 사법부가 국가 단위나 조직적 단위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제 조직들의 운영과 관련해서 독재 정권들과 민주주의 정권들 간 근본적인 차원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태어난 투명성, 책임 부과,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법치주의 체계, 그리고 유엔 체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브레튼 우즈 체제를 비롯한 경제 체제 또한 포함해서 그때 저희가 보호할 수 있었던 그 가치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외교차관끼리 담화를 가졌을 때 제가 놀랐던 게 최종건 제1차관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사실 감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번영했던 건 이런 전후 세계 질서가 존속됐기 때문이고 또 한국은 이제 동맹들과 든든한 어깨를 맞대고 질서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저희 입장에서 정말 동맹으로서 기뻐할 만한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정말 잘 알려진 문제인데 중부 아메리카의 북부 삼각지대의 불안정 사태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듣고 놀랄 분이 많으실 텐데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국, 캐나다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아시아 국가 중 첫 번째였고 이에 우린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저희가 한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이고 10년, 20년 전이었다면 기대하기 어려웠을 법한 지원을 한국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도시,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양자 정보 과학, 인공지능, 우주 탐사, 생명과학 등의 갖가지 중요한 신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국제사회가 이런 신기술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동맹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기준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앞으로 6G,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이 실현됐을 때 기술의 국제적인 표준이 독재 정권들이 지지하는 국제 기술 표준이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열린 사회가 지지하는 국제 기술 표준이어야 할까요? 기후위기 대응은 한미일 외교차관 대담에서 또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한미일 세 정부는 향후 30년 이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어렵지만 신속하고 발빠른 변화를 위한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조치에서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기술적, 외교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급 회의에서는 또 진행 중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을 야기하고 또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동중국해에서 현 상황을 바꾸려는 중국의 독단적인 시도에도 반대했고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 그리고 항행의 자유와 남중국해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준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3자 회의에서는 또한 대만 해협 인근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북한 비핵화 완료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셔먼 미 국무차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공조 의지를 표명했고 남북 문제와 관련해 그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새 외교차관들은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달성을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새 외교차관들은 또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하의 영내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정책은 아세안의 방향성과 모두 같은 차원에 있으며 각 국가들의 정책 방향 달성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한미 동맹이 맺고 있는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협력을 위한 실무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블링컨 국무장관께서 국무차관이셨을 때를 떠올려보면 국무장관께서는 분기별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의를 열겠다고 당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약속을 그대로 실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차원에서는 업무가 버겁겠지만 3자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훌륭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국무장관급 차원에서 그리고 백악관 차원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폭넓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마커스 갈라우스커스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유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패널 연사이자 주한미군 전후회의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서 소개에서 들으셨듯이 저는 약 12년을 한미연합사 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연합사 본부 지하 정보처에서 근무하던 이 기간 동안 한미동맹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었고 덕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휘부분들께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앞서 두 분의 연사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또 햄리 박사께서 기조연설에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햄리 박사님처럼 저도 원래 계획한 내용에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해볼까 합니다. 한미 공동선언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서 국방과 외교 대화라는 저희 일부 패널 주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접목시켜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연합사 근무 당시에 줄기차게 들었던 문구를 여기 계신 TF 장군들께서도 자주 하신 말인데 적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명시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의 의도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우리 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으로서 어떻게 보는지를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능력의 완전한 제거라는 문제는 우리 동맹 내에서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유념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동맹의 제시에 응하더라도 핵무기의 단 일부라도 넘기지 않고 확보하고자 한다면 우리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한 것 자체는 괜찮지만 북한을 볼 때 북한의 지도자부터가 핵 능력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포기라는 목표가 틀리지 않다는 맞는 목표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반도 평화와 이에 필요한 비핵화를 고려할 땐 반드시 이 문제를 동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유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에는 중국 또한 적으로 부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또한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겐 북한과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굉장히 막강한 선택권이 있죠. 때문에 중국의 목표와 중국의 국력 성장, 그리고 중국이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중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하려 하고 또 동맹 유지에 난제를 야기하려 했던 몇몇 예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당시 북한의 억제와 방어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문제시하지 않는 것처럼 일견 보이기도 합니다. 헨리 박사가 오늘 아침 말하셨던 것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중국의 국익보호 그리고 중국에 유리하도록 상황을 관리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비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중국의 안중에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 핵무장한 북한을 감싸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이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게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각성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견지해오던 태도를 봐도 이런 뻔한 말들, 최소한의 관여만 하려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아는 것이 나중에 중국까지 포함해서 비핵화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과 중국 각자에게 이런 속사정과 선택권이 있다는 게 제 말의 결론인데, 그럼 제 결론은 뭘까요? 일단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 게 당장의 목표라면, 제가 연합사에서 자주 들었던 또 다른 말 하나가 생각나는데, Fight Tonight, 즉흥 전투 대세를 갖춘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과 전투하기 위해서 전력 대세를 유지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범주에서는 전투를 포함해서 북한의 공격 전체를 억제하는 게 사실 진정한 목표입니다. 오늘이나 어제가 아니라 내일 어느 때라도 24시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게 진정한 목표인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이 증가하고 또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유명한 전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맥락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면은 저희가 억지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금일 주제에 억제, 디터런스의 D를 하나 더해서 4D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맹의 목표는 전면전이나 북한의 전력 공세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앞서 전조가 될 만한 상황을 미리 막아야 하고 또 중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는 것에 대해 한국을 제재하고 동맹을 와해하려는 노력 또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북한의 능력 발전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의 꿋꿋한 태도를 고려했을 때 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억제에 대한 사고의 틀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햄리 박사도 말했듯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능력 발전과 관련해 그리고 북한이 핵 억제력과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발전된 단거리 미사일을 통합해 재래식 제한적 타격을 가하고 나서 핵 억제력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그럼 북한과 중국이 이런 목표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 이런 특정한 태도를 보수하려 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동맹은 그런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제 답변은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있던 한미연합사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설명드리자면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참모부의 인사가 완전히 물갈이 됩니다. 인사이동이 불과 1, 2년 사이에 금방 바뀌면서 사람들이 바뀐다는 건데 저희한테 주어진 문제는 그대로인데 맡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인사이동으로 떠나기 전에 다들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다들 본인이 오기 전보다 최소한 더 나은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기간에 내고자 하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들은 서류상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또 멋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 이후에 오게 될 후배들이라든지 또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동아시아 전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급진적인 선택이 아닌 좀 더 완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걸 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발전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한 뒤에 극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때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당장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시행하기 전보다 상황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면전에 대비하는 확정 억제와 해구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전면전 이전 단계의 회색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를 억제하는 것에 또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으로서 원래 상황보다 못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미 공동선언과 이해담이 양국의 이해를 실제 정책으로 이해했을 때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커스 씨 감사합니다. 세 분의 패널께서 각자 다른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 패널들에게 질문을 2개씩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명림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공동성명에 담긴 외교 그리고 안보 공약 외에도 기타 여러 사안들이 공동성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선언에는 경제와 기술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기업들의 390억 불에 상당하는 투자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한미 간의 긴밀한 정책 협조 약속이 있었고, 이는 분명히 동맹 협력의 범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참전용사들에게 주어진 미 명예의 훈장 수여식은 일부 동맹국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한미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함은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문재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사실로 또한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박명림 교수님께서 민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일반 한국 국민의 관점에 대해서 미국의 청중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Yes, Minister, that's a very important question.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Very important, I think. 중요한데 Going from the 한국 국민의 관점에서 perspective, 한미 정상회담과 두 정상이 선포한 공동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is 이는 한미 동맹 서로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 그리고 양국 정상 간, 그리고 양국 국가 간 long period. 장기간 구축된 신뢰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wo countries and also between the two nations, and also those kind of so wide range of 또 범세계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공동선언의 범위를 보면서 issues and countries. 지난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이 보여준 상전벽해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신속한 경제 발전, 그리고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발전이 없었다면은 미국이 이처럼 다양한 사안들을 한국과의 공동선언에서 발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소한 일제치하의 식민지 국가에서 중견 개도국으로, 그리고 중견 개도국에서 또 중견 선진국으로, 또 중견 선진국에서 정보통신산업, 바이오 제약산업 등 기술 분야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은 발돋움을 했습니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Then, as the two leaders shared, 그리고 두 정상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상회담은 두 국가의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근거한 결실이었습니다. And also,
one more thing is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the global issue. Now, 저희가 그 공동선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입니다. relevance and success 한미 동맹의 성공은 양국의 평화, 안보, 번영만이 아니라 글로벌 보건, 글로벌 환경, 기후변화, 기술 분야, 그리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 인권 문제,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의 문제를 한미 양국이 함께 풀어나가는 것에 달려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echnology,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investment, human rights, cyber security. Then I think this summit meeting and joint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있었던 한미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과 한미 공동선언은 한국의 발전상에 더해서 범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양국의 책임 이행에 대한 공약을 부여주는 것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global issue.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미 간의 외교 관계가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Now on, the South Korean diplomacy, I think, will be changed. In some time, some of the government focused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일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거론할 때 남북 관계, 남북 간의 갈등이나 또는 남북 간의 국가 간의 차이로 이해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서 언급된 범세계적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서는 한국이나 어느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Responsibility of that country, South Korea, will play a proper.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에서 범세계적인 문제들 또한 다룰 거란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마크 램버트 선임 자문관님께 드려볼까 합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북한에 대비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한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 등으로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데도 미국이 가만히 있자 이제 한국 국민들 중에서는 중국이 이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미국 정부의 도움에 의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한국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동선언 등을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말이죠. 제 질문은 그러니까 이런 한국 국민들의 생각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또 한국이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는 등 이런 가입을 했을 때 중국이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을지 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ell, first, let me take the last part of the question. 우선 마지막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There has been a lot of speculation.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Quad.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Speaking personally, I don't.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어떤 국제기구나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에 가입한다, 가입하지 않는다를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eed the Quad if they continue. 쿼드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과 동일하게 한미일 3자 관계로 유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동아시아와 아세안에 집중된 회의체와 G7, UN 등의 가입국으로 활약할 테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민주주의적 원칙을 대변하는 다자기구나 회의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겁니다. 바람직한 일 같습니다. 미국이 현재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헤게모니 장악을 추구하는 중국의 독재 정권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통해 봤듯이 공산당은 중국의 장기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필요에 따라서 중국과 경쟁을 하지만 가능하다면 중국과 협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필요할 경우 적대 관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한미 합동 심의 과정에 제가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베이징으로 출장 갔을 때 일화가 생각납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 측에서는 저희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이 나왔었고 저는 죄송하지만 이 결정은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의 결정이었고 동맹이 결정할 당시에 이미 중국이 이런 반응을 할 거란 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그 일에 계속해서 보여준 결의에 저는 감탄을 했고 하지만 아직 그 여파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래를 고려했을 때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동맹의 권한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지난 75년간 국제 질서를 잘 지탱해온 국제 기구들 또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횡포에 맞서지 않고 방관할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께는 그럴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한국이 중국에 보복당할 때 미국이 돕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한미동맹은 어깨를 맞대고 나설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커스 글라우커스 씨께 질문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서 대북 정책 리뷰를 North Korea Policy Review를 공개했으며 이는 긴밀히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으로 필요할 땐 북한과 외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에게 대북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건 이미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대중국 정책만 있을 뿐이며 때문에 동맹 전략은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에 맞서는 전선을 구축하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음을 결론 내렸다는 식으로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새롭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없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답습할 뿐이라는 식의 가정에 대해서 마커스 씨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회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유 전 장관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앞서서 배경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대중국 정책이냐 대북 정책이냐는 논란 자체가 왜곡이 된 주장 같습니다. 중국이 선택권을 갖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특정 분야들 그러니까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봉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게 중국과 북한이 분명히 국가 안보 문제를 제기하긴 하지만 정책과 전략을 구상할 때 떼놓을 수 없을 만큼 긴밀히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고 중요한 접근이지만 북한 또한 동아시아 전략 또는 정책 구상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략 또는 정책을 구상하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대북 정책을 위한 접근을 무색하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의 정책이 전략적 인내를 답습한다는 주장은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전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바이든 정권의 정책은 인내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인내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언젠가는 김정은 아니면 그 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시간만 주어진다면 북한에 주어지는 당임과 채찍을 맛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비핵화를 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정과 달리 바이든 정권은 이와 달리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미국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또는 김정은이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이 대담하지 않다는 건 저도 사실 인정합니다. 뭐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 또한 100% 동의한 것도 아니지만 대담하지 않는 건 사실 오히려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대담하지만 잘못된 대북 정책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북한을 몰아넣어서 핵공격이 수반되는 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야심찬 대북 정책이 불러올 또 다른 가능성은 김정은 집권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김정은이 없는 북한에서도 핵무기 보유 상황을 수십 년간 지속시키고 고착화시켜서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 내놓은 정책이 대담하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런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접근을 택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르게 조율할 여지가 있겠지만 말이죠. 동맹이 북한과의 대화를 북한의 입맛에 맞게 조정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철저하게 북한의 선택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단일 국가로서 아니면 동맹으로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김정은 본인이 또는 김정은이 대표라도 대화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가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은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맹 중 하나라도 큰 양보를 할 필요 없이 합당한 수준에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긴 하지만 북한이 그럼에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우리 동맹이 시도는 해봤다는 것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엔 김정은에게도 거부권이란 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상이 가능하건 아니건 이게 동맹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건 간에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먼저 박명린 교수님,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거는 두 정상께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선언에서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래서 한미 양국의 관찰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한미 양 정상의 발언은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고 또 전례가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또 한미 공동선언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민주주의적 가치, 법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와해, 불안정,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영내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질문은 이런 공동선언의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의 분노나 횡포에 맞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준비태세나 결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국이 쿼드랑 쿼드 플러스 가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우선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민간인 교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관점을 제가 대변하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of the republic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현재까지 48,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어떤 지도자나 정권도 no one government, no one leader could take 두 문명 사이에서 taken the position of strategic 그리고 두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between the two 그리고 civilizations, 냉전 시기엔 동구권과 서방권 사이에서 그리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continental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원칙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완전하게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and in reality at all the key backbone 한국이 이룬 경제발전, 산업화, 번영, 안보의 전제 조건은 development, 국방 평화, industrialization, 국방 평화 달성 그리고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었고 prosperity, 이는 본질적으로 security. 한국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안보, 안정, 평화를 유지하고 산업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Ironclad alliance. 전략적 모호성 또는 모호한 전략이라는 특수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 The two 한미 dimensions 동맹 간의 굳건한 동맹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ssentially different to continue the stability and security. 그래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환경에서 유지하고자 했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전략은 한국어로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Without the first one, second one is totally impossible. Then, what does that mean? The strategy ambiguity or ambiguous strategy? We cannot coin, we cannot invent that kind 전략적 of 모호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our language. It is totally impossible in South Korea. 한국어로도 그 의미를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I think 한미 공동선언에서 한미 두 정상께서는 accepted the principles and 이미 right. 쿼드의 지침과 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저에겐 보였습니다. And they said directly ROK in the United States. 그리고 한미 공동선언은 support for enhanced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countries and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open, transparent, 그리고 양국은 쿼드와 같은 개방된, regional, 투명한, multilateral 포용적인 영내 다자 협력체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Quad. And also 그리고 양국은 countries opposed all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을 야기하고 또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로 재확인했고 포용적이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특히 비서구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상을 말해볼까 합니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이제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안보법 시행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비문 해제된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먼저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미국이랑 한국이 사용했던 문구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이나 인도 태평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미국이 태평양 도서 국가라고 부른 범주 대상엔 일본, 필리핀, 그리고 대만이 포함됐습니다.
South Korea is the 그렇기 first 때문에 and only country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 중에서 한국은 대륙 국가들 중에선 처음이자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The first and only country. 당시에 처음이자 유일한 국가였죠. Second period is the Asia Pacific era. 그 이후에는 태평양이란 개념 이후에는 아시아 태평양이란 개념이 나왔습니다. Beyond the 그리고 Asia 현재는 세 번째 시기인데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sia Pacific to the 태평양에서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변했는데 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전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triangle relations between 당시에 미국, 영국 그리고 Japan 일본 또는 인도를 축으로 한 삼각동맹이 could contain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대륙 세력을 봉쇄할 수 있을 거란 게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계산이었습니다. then I think as one of the most 그리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country not in all the aspect 현재는 기술 분야와 인권 존중 그리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드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노선을 탔다는 것은 beauty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istake the development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실책입니다. then no one country and leader could take that kind of strategic 물론 경제나 무역 분야 정도에서는 area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and some 외교 전략에서 전략적인 모호성 또는 모호한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은 kind of 실질적으로 어떤 지도자에게도 not using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실책이라고 ambiguity 저는 생각을 합니다. strategy 네, 감사합니다. And my second question to 그럼 제 두 번째 질문은 램버트 자문관님께 드립니다. the joint statement. 아시다시피 양 정상은 한미일 3자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인 상태를 걷고 있습니다. And the joint statement 또 한미 공동선언은 왜 한미일 3자 관계가 한미 동맹에게 중요한지를 언급하면서 stipulating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고 the 또 fundamental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rock Japan. 또 중국과 쿼드에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Addressing the deep 한미일 삼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했습니다. security and prosperity. Third, upholding common values. And fourth, bolstering the rules-based order in China. Unquote. My question is, 그래서 제가 드릴 whether or 질문은 not 바이든 대통령이 to intervene, 필요에 따라서 play,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to persuade or 무너진 한일 관계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to quickly fend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를 사이에서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임해서 개입할 의지가 있을지입니다. That's going to be the challenge, isn't it? 네, 무너진 관계를 조속히 복구한다. 그게 어려운 거죠. Allies in Asia are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중 최강 대국이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 Japan, 이렇게 양국이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미국은 불안을 느낍니다. Republic of Korea are less. 한국과 일본 또한 협력하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불안을 야기한다고 저는 덧붙이겠습니다. We've been working with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미국이 수년간 노력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century are what they 지난 세기에 일어난 참상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commissioners is 그리고 실무자로서 저희가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와 불편한 감정을 무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try to fill up another 과거의 불편한 감정을 한 곳에 모아두고 together in the 21st. 이와는 별개로 분리해서 21세기 국가들 간 화합을 가능케 하는 것들을 가꾸려 노력해야 합니다. Likely to be prosperous. 한국의 젊은이들 또한 한일 관계가 원만할 때 보다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의 젊은이들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주에 아시아 지역으로 출장을 갔는데 미 국무차관께서 타신 비행기 재급유를 위해서 알래스카 엘멘도프 기지에 잠시 착륙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방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쿄에 착륙했을 때쯤엔 이미 무산됐지만요. 그래서 다음날 저희가 만났을 때 저희는 조바심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종건 외교차관과 모리 외교선 차관이 만났을 때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특히 최종건 차관님을 기자간담회에서 보셨다면은 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말을 열과 성을 다해서 말하신 걸 봤을 겁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공통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화해의 가능성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둘 사이를 중재해주길 양국 정부가 원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해주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저희 한미 삼국이 함께 협력할 때 각자의 안보가 보다 잘 지켜질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갈라스커스 씨께 드립니다. Chairman Kim Jong-un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주재한 뒤부터는 convened the 북한의 국내 문제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d North Korea 그리고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바이든 신정권이 제안한 대화 제안을 수차례 거절했습니다. However, 하지만 Chairman Kim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폭탄 실험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as Kim has done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남북 간 대화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discuss Korea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남은 임기는 내년 5월이면 끝이 납니다. whose term ends by May next year. 그래서 제가 드릴 질문은 How would you interpret 지난 6개월간 김 위원장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whether or not Chairman 김 위원장이 우리의 대화 제안에 응할 것인지, 또 핵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한국에 대한 군사적 마찰 같은 가능성이 있을지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nuclear test or 이런 적대행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against South Korea in the near future? Is there any probability or chances that hostility will occur again? 네, 유명한 전 장관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의 시작을 정말 잘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1월에 있었던 노동당 대회를 언급하셨는데, 그때 당시 북한 국영방송을 보면은 경제 상황 문제나 정당 통치 문제 등의 언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선포한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국영방송에 또한 선포되었었습니다. 이에는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술 핵미사일, SLBM 등등의 무기 개발 또한 지침으로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이는 제가 볼 때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심각한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지침을 내리는데 전념할 만큼 북한에게 시간과 여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북한이 1월 당대회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헨리 박사가 말하시는 대로 주목을 덜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북한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물론 지금 당연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심각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한 내부 문제와 피해를 해결하는데 전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김 위원장이 한측이나 미측의 대화에 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북한은 분명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대화하면 뭐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며칠 전에 남북 간 군통신선이 복구됐는데 김정은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또는 대화에 응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손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몇 개월 안에 도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의향이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선 도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는 한국인이나 미국인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핵무기 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를 도발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그 이하의 경우는 도발로 보지 않는 거라면 아마 그런 식의 도발은 한동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도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 지속,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무시, 인권 유린, 위협, 공갈, 강압 이런 저수준 도발을 도발이라고 본다면 이런 도발들은 계속해서 북한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도 없이 세계의 이목을 끄는 높은 수준의 도발에 가까운 행위를 해왔는데 저희가 세운 기준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수준 도발들을 놓쳤던 것 뿐입니다. 그런 점에선 당분간은 큼직한 도발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굳이 눈길을 끄는 이런 짓을 안 하더라도 저수준 도발에서 자기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런 도발들은 높은 수준의 도발들은 현재로서는 억제된 상태이지만 작은 도발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도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고 중국 또한 도발로 이에 대해서 도발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최근 시행한 무기 개발, 무력 발전에 대한 선언 같은 걸 볼 때 김정은은 이런 걸 사실 과거에 비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90년대였다면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고수준의 도발로 느껴졌겠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도발 행위를 한다 만다는 저희의 정의에 따른 겁니다. 도발 행위에 대한 정의가 심각성을 결정짓는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청중들 질문을 받을 시간이 15분 정도 남아있는데 거수하고 성함 그리고 소속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신사분.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의 데이비드 맥스웰입니다. 일단 직접 연설자분들 앞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패널 3분 모두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전엔 이렇게 발표가 간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3분 너무 감사합니다. 햄리 박사가 확장과 억제 언급하신 거랑 그리고 어제 오스틴 국무장관께서 말하신 통합된 억제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그 통합된 억제력이라는 걸 새로 발전시킨 것 같은데 한국에도 해당되는 개념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억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억제력과 억제책에 대한 많은 가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씨한테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결정, 그리고 말씀하셨던 전면전으로 치닫기 전 상황에서 김정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억제책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국무부가 통합된 억제력 개념을 발전시키는 와중에 김정은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방책에 무엇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커스 씨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토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커스 씨. 네, 항상 그러셨듯이 맥스웰 전 대령께서 좋은 지적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억제가 저희 컨퍼런스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그리고 김정은 본인의 이해에 연관된 것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억제책이 될 텐데, 하지만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보통 저희가 억제라고 하면은 응징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를 저지르거나 선을 넘었을 때 동맹이 어떤 보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위협감을 주어서 북한을 막는 거를 억제라고 하는데, 억제에는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거부에 의한 억제입니다. 김정은은 경쟁에서 지거나 난관을 만나서 방해받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역력한 행동을 굳이 선택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제라면은 억제란 어떤 위험과 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가를 뜻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위협을 느낄 만한 조치에 어떤 게 있을지, 김정은이 어떤 목표 달성을 시도했을 때 우리가 북한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강압적 행동이나 제한적인 살상행위처럼 북한의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 수준의 저수준의 도발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회색지대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지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김정은과 측근들에게 그들의 이런 행동이 목표 달성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걸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행동이 정권 생존 자체를 위협하진 않더라도 이 행동으로 인한 치러야 할 대가가 그들이 얻을 이익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저수준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이런 인식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뿌리 뽑아서 일시적인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엔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거를 인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수준의 도발에 대한 억제책으로는 도발에 대한 보복보다는 도발의 대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부에 의한 억제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격이든 제한적 군사 조치든 북한의 행동을 막고 대응을 늦추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 북한의 강압적 행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북한이 으름장을 놓고 동맹이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먼저 양보하게 만드는 행동을 막을까요? 이 또한 강압적 행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로 김정은을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맹한테서 뭔가를 뜯어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대북 억제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문과 지적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의 소리에서 온 김동현 기자입니다. 보면은 북한에 대한 북한에 대해서 미정부는 중국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말고도 또 대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이런 이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 정부가 북핵과 대만 두 문제를 구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상충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지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중국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와 북핵 문제에서 북한을 방패로 삼을 수도 있고 이는 현실적인 우려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안보 문제만 겹친 게 아니라 5G 클린 네트워크, 경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경우엔 중국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독재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미국의 전반적인 접근을 볼 때 미국은 이란에서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같은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런 정책 하나가 북한과 대북 정책에 또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들과 협력을 봤을 때도 한국이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은 일본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은 한국은 북한 문제에도 얽혀 있고 또 중국 도발 또한 한국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제 질문입니다. 미국이 총체적인 접근을 갖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 그리고 대북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네, 램버트 씨. 네, 저도 미국이 중국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지금 미 대북 특별대표이신 성김 대표님 밑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는데 대북 정책은 그분의 전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북 정책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017년이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했을 때 제 생각엔 중국과의 협의에서 북한이 중국에게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충돌되는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에 저희 국제사회에 온전히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특히 북한이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 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서 위협을 높일 때 더욱더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중국의 관점에서도 도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마커스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도발 수준으로 인한 위협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Obviously, we have deep concerns. 물론 저희는 대만 수역 인근에서의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음을 저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만 수역에서 자유로운 무역의 항행은 한국의 국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관심을 높인 게 아닐까, 공동선언에서 말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Okay, the ladies. Okay. 네, 뒤에 계신 숙녀분. Hello, I'm 안녕하십니까? Park with 중앙일보. 저는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박현영 기자입니다. 13개월 전 북한이 끊어버린 남북군 통신선이 최근에서야 복구됐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와 환영을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은 미 정부는 북한의 이런 조치를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들으신 게 있는지. 그리고 다음 질문은 북한이 연락을 재개하는 이유는 대북 지원을 바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주제에서 비핵화가 빠지고 대북 지원만이 다뤄지더라도 미 정부는 대북 대화에 나설까요? 감사합니다. Will.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전 더 이상 미 정부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 답변은 필터링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용해서 쥐어짜려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외부의 지원을 사용하면 되고, 또 대북 지원 자금을 무기 개발과 같은 다른 용도로 악용하려는 게 아니라면은 북한은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유인책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제가 모든 질문에 맞게 답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핵심은 북한이 정말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미국 또한 적절한 선에서 인도적 지원 요청을 수용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핵 문제와는 좀 동떨어진 사안 같습니다. Well, the last question. 네, 마지막 질문은 저쪽에 계신 저쪽 숙녀분께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의 김소영입니다. 방금 전 기자분 질문에 의해서 말씀을 여쭙자면은 제가 남북 간의 군 통신선 복구에 대한 관점인데,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통신선을 복구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선을 복구했고, 또 13개월 전에 통신선을 폭파했을 때도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을 텐데, 시점으로 봤을 땐 다음 달에 계획된 한미연합연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통신선 복구 결정을 한 겁니다. 북한이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한국과의 통신선을 복구했을지, 그리고 북한과 소통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더 절박한 문재인 정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인지 혹시나 아실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ook, I admire 저는 한국 언론과 기자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취합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긴 합니다만, 군통신선 복구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일단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 또 정전협정 68주년 기념일에 일어났고 기념일이 중요한 날이만큼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한측과 함께 어떤 의미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자분들이 자유롭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또한 알아보는 중이라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Thank you. In our capacity as 네, 감사합니다. 우선 사회자로서 모든 일부 참가자분들, 특히 컨퍼런스 참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발표를 준비해 주신 패널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미 양 정상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인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의지를 재표명했다는 것을 공동선언에서 재표명하셨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두 정상께서는 국제적 난제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양국이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동맹이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뜻깊었기 때문에 공동선언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난제들을 한미동맹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쓰여진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약 70년 전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70년이 넘게 이런 공동의 결의와 희생을 통해서 한미동맹은 굳건한 국력의 원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숭고한 과거의 희생을 간과한다거나 또는 안일한 마음을 일체 허용해서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부 세션 정말 좋았습니다. 패널리스트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자분도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른쪽에 다과가 있으니까 부디 이용해 주시고 발코니에 올라가 대화를 나누시거나 사진 촬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패널 2부는 3시 10분부터 50분까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